살면서 정말 아들 두 놈만 철석같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안 예쁘겠냐마는 저와 아내는 꽤 오랜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두 아들을 얻을 수 있었어서 그런지 그 애정이 남달랐어요. 좋은 거 있으면 설사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아들한테만 넘겨줬고, 아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진짜 어지간히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농사일을 더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와 아내가 오래도록 힘겹게 일해 자가로 매매한 집이 있었기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추운 겨울날 갑자기 밖으로 내쫓길 일은 없었다는 게 위안이었죠. 두 아들은 그럭저럭 남들과 비슷하게 학교를 나오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래도 자식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와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아, 동호야,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무조건 너랑 환경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적당한 대학을 졸업해서 자기 밥벌이를 할 만큼은 성장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바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생각지 못하게 성공해서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 큰 돈을 벌었죠. 가끔씩이지만 저희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두 아들이 자기 몫을 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저와 아내는 여한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는 눈치껏 알고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는 영 꺼내지 않아서 내심 더 늦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더 빨라서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번 주말에 네 엄마랑 내가 한상 거하게 차려놓을 테니까 데리고 오너라.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갑내기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만났을 때 첫인상이 좋아서 둘째 아들과 딱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둘째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죠. 그 길로 상견례도 빠르게 끝마치고 둘째 아들은 금방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해 자기들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는 요즘 만나는 여자 없냐? 은근슬쩍 물어봐도 아들은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서 정말 특별한 여자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나이가 34이었기에 저나 아내는 나중에 혹시나 들어올 며느리가 건강한 애를 낳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확고하니 저희로서도 더 해줄 말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40줄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어 있었죠. 첫째가 결혼하기를 바랬다곤 하더라도 그쯤 되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포기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런데 38살이 돼서야 이 녀석이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솔직히 변변찮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히 여자애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을 봤을 때 아주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무려 6살이나 어리면서도 꽤나 똑부러지고 심성이 착해 보였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왜 이런 여자애가 우리 아들 같은 놈을 만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들놈이 돈을 잘 버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자고 한 건가 싶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나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볼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저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흠잡을 데 없이 깍듯하고 못내 귀찮고 번거로울 법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저희를 시부모로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들, 너는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만났다.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아내가 첫째 아들만 보면 온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만 했죠. 그러다가 첫째 아들 녀석이 하던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 녀석 걱정도 됐지만 왜인지 며느리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아들놈이야 어떻게든 그럭저럭 살아나가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망한 지압이 따라 사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아주 똑부러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생활비에서 따로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당장 쫓겨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현명한데 시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뭐라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마침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2층 주택이어서 며느리와 아들 녀석한테 너희 괜한 돈 쓰지 말고 꼬박꼬박 모아라. 새로 신혼집 차릴 때까지는 이 애미애비랑 같이 살자. 라면서 1층은 저와 아내가, 2층은 첫째 아들 부부가 살기로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집안일은 자기가 도맡아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뭐 그런 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침 아내가 젊을 적에 너무 고생을 한 탓에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 꾸준하게 병원을 다녀야 했고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냥 거동하는 것도 많이 불편해서 내심 며느리가 그렇게 일을 도와준다니까 기껍기 그지 없었습니다. 실제로 2층에 첫째 아들 녀석 부부가 살게 된 뒤로 저와 아내는 살기 너무 편해졌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까지 모두 며느리가 담당했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아내가 아픈 몸 일으켜 뭐라도 도우려고 하면 아휴, 어머님 아프신데 괜히 움직이지 마세요. 저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쉬고 계시면 제가 밥 차리고 가져다 드릴게요. 일할 것도 많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혹시 입 심심하시면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까요? 라면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아무리 핏줄을 타고난 아들이라고 해도 무뚝뚝하고 영 살가운 맛이 없는 첫째 아들보단 착하고 시부모를 잘 모실 줄 아는 며느리가 더 정이 가더군요. 그렇게 며느리 수발을 받으면서 여느 때와 같이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며느리가 깎아준 수박을 먹으면서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러자 남은 수박을 마저 깎아온 며느리가 저희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수박을 먹더니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 이 집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가요? 그래, 내 명의다만. 제가 전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보니까 미리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집 강민 씨한테 물려주실 거면 더 시간 안 끌고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증여를 하라고? 네, 원래 집 물려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시기만 좀 당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도 훨씬 이득이잖아요. 저나 아내나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라 그런 거 잘 모른다지만 며느리는 젊으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그런 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잠시 혹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 일해서 저와 아내의 것으로 모은 재산이라고는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집을 넘겨주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둘러대며 말을 끝냈습니다. 알겠다면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길래 며느리도 잘 이해를 했구나 싶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데 꼭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희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더라고요.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고 가끔은 혼잣말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강민 씨가 물려받을 때 세금 많이 내게 되면 어떡하지? 재차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아끼는 며느리 말이라고 하더라도 난감했습니다. 세금은 각오하고 있는 거고
그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낸다고 이 집 자체가 값어치가 꽤 나가기 때문에 너랑 강민이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거다. 하고 못을 박아두긴 했지만 내심 한 구석이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찝찝함은 며느리가 저와 아내를 극진히 보살필수록 더해갔죠. 게다가 여보, 첫째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우리한테 잘하고 고생하는데 집 정도는 그냥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세금 이야기를 할 정도면 꽤 아까운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겸사겸사 돈 아낄 겸 생각하고 명의 넘겨줘요. 아내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는 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싶어서 아들놈한테 물어봤지만 어찌 그리 무뚝뚝한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2주 정도는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미리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예전에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각서를 쓰는 게 좋다던 게 생각이 나서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각서라도 받아놓기로 했습니다. 뭐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워낙 흉흉한지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아이고 무슨 각서까지 써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아들과 첫째 며느리를 불러놓고서 말했습니다. 며느라가가 그렇게까지 빨리 물려주는 게 좋다고 하니 내 오늘 이 집을 강민이 명의로 양도할 건데 대신 이 각서는 써야 한다. 별 내용은 아니고 나랑 네 애미 죽을 때까지 부양할 거란 내용이니까 대충 읽어보고 아래 서명하면 된다. 첫째와 며느리는 알았다면서 바로 각서에 서명을 했고 저는 바로 집 명의를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뒤로 약 1년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와 아내를 열심히 챙겼고 아들도 그전에는 좀 무뚝뚝하다가 그래도 비싼 집 물려받아서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답지 않게 저와 아내 먹으라며 갈비를 사다 주기도 하고 보약을 지어주기도 했죠. 평생 살가운 행동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들이 그렇게 은근히 효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좀 낯간지러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볼 줄 알았으면 진즉 물려줄 걸 그랬단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아픈 아내와 몸이 안 좋은 저를 위해서 며느리가 저희 입맛에 맞는 요리를 자주 해주곤 했는데 갑자기 기본적인 밥조차도 챙겨주지 않아서 정말 일주일 내내 김치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 요즘 많이 바쁘니? 다름이 아니고 반찬이 먹을 게 없어서. 아, 요새 할 일이 많아서요. 이따 장 보러 갈게요. 하지만 그렇게 지적을 해줘도 고치는 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뭔가를 말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죠.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지. 잠깐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하고 참아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내도 제대로 돌보질 않으니까 날이 갈수록 아내가 쇠약해지더라고요.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데 청소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온 집안이 먼지로 구석구석 뒤덮여도 자기네들 사는 공간만 열심히 청소하고 저와 아내가 있는 곳은 일체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아가야, 오늘 청소하는 김에 1층도 부탁한다. 해드리긴 할 건데요.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좀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가 청소해드릴 순 없잖아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가정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달라진 며느리 모습에 처음에는 저나 아내도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붙잡고 달래보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며 사정사정도 했지만 며느리는 그럴수록 저희를 더 막대했죠. 그나마 청소랑 밥을 안 해주는 건 양반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매달 주는 용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끊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은근히 저희가 집에서 나갔으면 하는지 둘째네 집에 안 놀러가요? 라며 계속 난리를 치더라고요. 대놓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은근히 사람을 돕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둘째한테 전화를 걸어서 며칠만 묵어도 되냐고 묻고 허락을 받은 뒤 아픈 아내를 데리고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녀석이 저희가 둘째네 가자마자 갑자기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더니 이왕 올라간 거 조금 오래 쉬다 오라면서 바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말투만 협박이 아니었지 내용은 거짓 협박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도 아내도 확연하게 변해버린 첫째 녀석과 며느리 때문에 속이 많이 끓고 있던 상황이고 둘째도 이왕 온 거 손주들 많이 보고 가라며 오래 묵어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아예 요양 온 기분으로 한 2주가량을 둘째네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오늘 집에 돌아갈 거다. 가기 전에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만 이상하게 답장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아서 확인하겠지 싶어서 버스를 끊고 다시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래 둘째 집에 있을 때는 영 편해 보이더니 아내는 다시 첫째 녀석과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심란한지 집이 다 와가니까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어서 돌아가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서 애들 정신 좀 차리게 하자 라며 다독이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근데 분명 맞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새 내가 노망이 났나 싶어서 아내한테 여보, 나 비밀번호 잊어먹은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열어줘요 하며 아내에게 맡겼지만 아내 역시 문을 못 열었어요. 분명 비밀번호 맞게 눌렀는데 이상하네. 몇 번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죠. 저는 첫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수십 번을 울려도 받지를 않았고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서 열쇠 수리공이라도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문을 넘어서 현관 쪽으로 오더라고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여기 집주인인데 혹시 저희 아들이랑 아는 사이이신가요? 아드님이요? 여기 2층 사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여기 세입자거든요. 세입자요? 2층에서 같이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1층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희 부부가 둘째 아들네에서 살고 있을 때 저희 짐을 다 빼놓고 1층에 세를 받은 거더라고요. 일부러 좀 저렴한 가격에 내놔서 사람이 빨리 차게 해서 아예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한 뒤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것이었습니다. 일단 돈 주고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순 없었기에 저와 아내는 몸을 녹일 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결국 둘째 녀석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형이 우리가 너네 집 간 사이에 1층 짐을 아예 빼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단다. 우리 어쩌면 좋으니? 둘째가 너무 놀라면서 일단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아내를 부축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둘째 녀석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저희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더니 화를 내면서 자기가 형한테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지라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못 들었는데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걸로 봐선 얘기가 잘 안 통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눈물만 펑펑 흘리고 저나 둘째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 문득 처음 첫째 녀석한테 집을 넘겨줄 때 각서를 썼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몰라서 각서는 늘 제 지갑 안에 넣어뒀기에 그걸 꺼내서 둘째한테 보여주며 이거 가지고 법적 대응하면 되려나? 하고 물었더니 둘째가 불효자 소송이라는 게 있다면서 자기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상담을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가서 물어보니 각서는 증거 자료로도 충분하고 현재 집에서 무통보로 쫓겨난 것 또한 각서를 어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아들 녀석한테 전화도 안 걸고 바로 둘째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부터 걸었어요. 첫째는 그때서야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한테 연락을 했지만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저희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다 왔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 녀석이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며느리도 울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꺼지라고 하곤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저랑 아내 죽으면 이 집은 둘째 녀석 물려줄 거예요. 나쁘지 않게 키워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식 농사가 이렇게 망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인생 뭐 없다는 걸 여든이 다 돼서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절대 먼저 물려주시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